언젠가부터 많은 분들이 고급 실버타운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노년이 되면 편안하고 쾌적한 실버타운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남이 해주는 맛있는 밥도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동년배들과 어울려 아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버타운에 들어가 보니 이것 때문에 행복이 아닌 지옥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70대의 한 노인은 실버타운이 저승가는 중간에 대합실이라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실버타운에 들어왔다는 노인들도 여럿이었답니다. 큰맘 먹고 실버타운 들어갔다가 돈만 날리고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를 아시나요? 고급 실버타운 직접 겪어보니 지옥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이든 70대 노인이 실버타운을 뛰쳐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버타운의 환상과 이면, 실버타운에 입주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법원 근처에서 30년이 넘게 살면서 변호사로 법의 밥을 먹어왔다. 70 고개를 넘으면서 밥벌이를 졸업하고 마지막 거처를 어디로 할까 생각했다. 도심 속에서 살던 대로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방법이 있었다. 친한 친구들과 모여 수다도 떨고 놀이도 같이 하면서 여생을 즐기는 방법이다. 두 번째가 실버타운이고 세 번째가 바닷가에서 혼자 사는 것이다. 나는 지난 2년간 살던 실버타운을 나왔다.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했다. 바다가 보이고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면서도 비용이 저렴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보다는 절제되고 소박하다고 느꼈다. 직원들에게서도 상업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을 느끼기도 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들은 일이 수도 생활이라고 했다. 감사했다. 다만 문제는 이웃과의 소통이었다. 얼마 전 일본 실버타운에 있던 77살의 히라노 유우 씨가 쓴 글을 봤다. 핵심 내용은 이랬다. 그는 럭셔리 실버타운을 보고 반했다. 바다가 보이는 22층 건물이었다. 그는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가 보는 주위 사람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다. 그는 다른 노인들과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착각이었다. 대부분이 잘된 자식이나 재산 그리고 왕년의 전직을 자랑했다. 그들의 천박함에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유명 셰프가 만든 음식을 매일 먹었지만 질려버렸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았다. 그러나 지역 주민은 고급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다.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는 날이 늘었고 우울증이 찾아왔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도시로 유턴을 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곳에서 사는 게 좋다고 했다.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인 나는 같은 70대인 일본인 히라노 유우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실버타운을 나오게 된 동기도 비슷하다. 겉에서 보는 실버타운은 천국 같았다. 그러나 첫날 공동식당에 갔을 때 그 꿈은 바로 깨졌다. 식당의 공기는 어두운 회색이었다. 핏기가 없고 주름살이 가득한 노인들이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밀차나 쌍지팡이를 짚고 오기도 하고 파킨슨 병에 걸린 노인이 혼자 힘겹게 밥을 먹고 있기도 했다. 나는 갑자기 워킹 데드라는 미국 드라마 속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좀비 사회를 그린 드라마였다. 분명 그런 느낌이었다. 나의 경우는 음식이 점점 맞지 않았다. 주방을 맡은 여성이 정성 들여 시골 집밥을 만들어 주었다. 노인들을 위해 자극적이지 않도록 국과 반찬을 만들었다. 그러나 맵고 짠 음식에 길들여져 버린 내게 그 음식들은 입에 맞지 않았다.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다. 바깥에 나가 식당에서 사 먹는 때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소통이 힘들고 밥을 사 먹으면 실버타운이 주상복합 아파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었다. 노인들에게 다가서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90대의 한 노인은 그곳은 저승가는 중간에 대합실이라고 했다. 죽으려고 그곳에 들어왔다는 노인들도 여럿이었다. 그들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삶이 다르고 인생관과 가치관의 차이가 많은 노인들은 소통할 공통의 소재가 없었다. 인격 미달의 노인도 보였다. 인간은 늙어도 변하지 않았다. 노인 한 명이 흙탕물을 일으키기도 했다. 자식들은 부모가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지만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 있었다. 그들은 고독과 완만한 죽음이 있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화려한 무덤가에서 사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꽃도 같은 종류만 모이면 질린다. 섞여 있어야 아름답다. 아무리 예쁜 꽃병이라도 시들어버린 꽃들만 가득 꽂혀 있으면 추하고 서글프다. 실버타운에서 그런 걸 느꼈다. 이제야 그때가 좋았다는 걸 알았다. 어린 시절 손자, 손녀들이 병아리 떼같이 오골거리고 아빠, 엄마들이 있고 집안 어른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하고 떡국을 나누었다. 이제 그 시절이 좋았던 걸 깨닫는다. 60이 넘어가면 누구나 노년의 거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여러 형태의 환경이 있겠지만 그중에 럭셔리한 실버타운은 소수의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실버타운의 좋은 면만을 부풀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버타운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저런 곳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팍팍한 노후의 꿈만 같은 오아시스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실버타운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 셰프가 때마다 해주는 수준 높은 요리를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지만 그 특별한 기분이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갖가지 유기농의 건강식으로 차려진 밥상이 금방 시들해졌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버타운에 살아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어도 시원찮은데 온통 노인들만 있는 노인천지에 스스로 왜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에 눈치 볼 일 없이 마음 맞는 또래들과 즐겁게 지내며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니 모여서 입만 열면 자식 자랑, 돈 자랑, 자기 자랑에 살던 곳에서 살기 전보다 심적으로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본 결과 노후에는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살던 곳, 내가 살던 집이 최고인데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타운으로 노후 거처를 결정하고 입주한 70대 부부가 있습니다.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당장이라도 실버타운을 나오고 싶다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중도해지 위약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버타운에서 노부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봐, 계속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건가?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세. 그놈의 식당은 당신이나 가요. 난 여기서 대충 김치랑 해서 때우면 돼요. 박씨 할머니는 고민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단칼에 할아버지의 말을 잘라버립니다. 할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 다시 다그칩니다. 아니, 지하 식당에 이미 김치랑 밥이 다 있는데 대체 왜 안 가겠다는 거야? 여기 오기 전에는 일평생 밥만 해서 남이 해준 밥 먹고 사는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 그때는 이럴 줄 몰랐으니까 그랬죠. 내 그 여편네들 얼굴 보면서 밥 먹고 체할 바에는 그냥 여기서 혼자 굶어 죽는 게 나아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그러자 실버타운 복도의 지하 식당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둘러보아도 온통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길이세요. 그런데 왜 혼자 나오셨어요? 언니는 밥 안 드신대요. 같은 층에 사는 심씨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합니다. 심씨 할머니는 70대지만 허리도 굽지 않았고 몸매도 관리가 잘 되어 날씬합니다. 거기에 풍성한 은갈색 머리를 펌까지 하고 입술엔 연한 분홍색 립스틱을 발라서 무척이나 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는데 곱게 늙었다는 전형이 있다면 바로 심씨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집사람은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대요. 요즘 자주 저러네요. 어머,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안 그래도 요즘 통 안 보이셔서 걱정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심씨 할머니의 걱정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도 예의상 거칠에 적당한 말을 나누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발걸음을 옮기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엘리베이터 안은 온통 백발 노인들입니다. 다들 젊었던 시절엔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옷도 비싸 보이고 이발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군중 속에서, 그것도 온통 노인들뿐인 무리 속에서 문득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쓸쓸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쓸쓸함은 이내 답답함과 괴리감으로 바뀌어 할아버지를 압박합니다. 내가 그리던 노후 생활이 이런 것이었던가?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가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 실버타운에 들어오기 전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3개월 전 아내인 박씨 할머니는 실버타운 입주를 계약하면서 드디어 삼시세끼 식모살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뛸 듯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느슨한 할아버지의 뒤치다꺼리 할 일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박씨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실버타운 입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내던 단독 주택을 업자를 수시로 불러서 2년에 걸쳐 여기저기를 고치고 리모델링했습니다. 심지어 구들장에 있는 황토방 별채는 두 부부가 겨울에 애용하던 곳이지만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름이 생기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2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봄에 집을 3억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박씨 할머니 부부는 주택 매매를 통한 이익과 남편의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돈을 바탕으로 지금의 실버타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부부는 입주 첫날부터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당황했습니다. 아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분인가 봐. 들어온 첫날부터 앞집, 옆집, 뒷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머, 누가 요즘 소파를 전동 기능도 없는 걸 쓴대. 맞아요. 저런 거 쓰면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허리 나가요. 근데 TV가 42인치면 너무 작지 않나? 에이, 설마. 저런 건 침실용 TV겠죠. 그래도 난 57인치는 돼야 볼만하던데. 그리고 너무 싸구려 쓰면 눈이 침침해져서 못 보겠더라고. 실버타운 노인들은 이삿짐 옮기는 일은 거들지 않으면서 남의 집 살림살이에 한마디씩 거드는 건 멈출 줄을 모릅니다. 박씨 할머니 성격에 평소 같았으면 남의 집 살림살이에 웬 참견이라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며 시간이 남아도냐고 한마디 했겠지만 이제 매일 얼굴 봐야 할 이웃들이기에, 그리고 정말로 다들 시간이 남아도는 할 일 없는 노인들이었기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마치 현대식 궁전처럼 화려한 실버타운의 시설에 이끌려서 들어왔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기력이 쇠한 노인들 밖에 없습니다. 실버타운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우시죠? 저는 실버타운은 이곳만 3번째라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래도 여기는 시설이 최신식이고 주변의 교통도 편하고 자식들이 놀러 오기도 좋아서 대체로 만족하거든요. 언젠가부터 식당에서 두 부부에게 말을 걸어오는 심씨 할머니입니다. 심씨는 알고 보니 이사 온 첫날에 한마디씩 거들던 그 노인 중 한 명입니다. 심씨는 식당에 밥 먹으러 오면서 매번 화장에
옷까지 화려한 외출복으로 풀착장을 합니다. 대체 그 여자는 왜 그런데요? 자식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자식이 용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뭐하러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뭐하러 그런 이야기 진지하게 들어. 내가 보니 그 여자 순 허풍쟁이야. 그래요, 과장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거를 고려한다 해도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제죠. 아주 그 여자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들이 동화책에도 안 나올 천사들이야. 그냥 어쩌다 한번 한 거를 과장해서 매일매일 얘기를 하니 빈정이 상해서 들어줄 수가 있나. 박씨 할머니는 그뿐만 아니라 실버타운에 들어오고부터는 자식과의 사이도 나빠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심씨 할머니를 필두로 실버타운 노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어느 집 자식은 언제도 오고 언제도 실버타운에 찾아온다더라. 우리 집 자식은 이번 달에 용돈을 얼마 주고 저번 달에는 보너스 받았다고 2배로 줬다. 우리 집 딸은 이번에 생일 선물로 명품백을 사줬다. 하루 종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박씨 할머니도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괜히 전화해서 언제 올 수 있냐며 은근히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잘 지내고 있지? 네, 근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건 아니고 이번 주말에 여기로 한번 놀러 오지 않겠니? 이번 참에 우리 손주도 보고 너 맛있는 것도 싸줄 겸 말이다. 제가 어제도 당분간 바빠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 안 그러시다가 요즘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그날 박씨 할머니의 아들은 반복되는 어머니의 전화에 참다 못해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놀란 할아버지가 전화를 바꿔서 여기 분위기가 그렇다며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라며 중재를 하지 않았다면 더 큰 가정불화로 이어질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씨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중에서야 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변변찮은데 그나마 있는 돈도 실버타운에 입주한다고 죄다 쓰고 있는데도 한마디 원망도 안 하던 착한 아들한테 여기 실버타운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후회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실버타운 생활이 불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니 말이 잘 통할 줄 알았지만 다들 하루 종일 자기 현역 시절에 잘 나갔던 이야기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당신이 옛날 중소기업 중간관리직을 할 때 나는 그거 10배 되는 회사를 직접 경영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며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대기업 출신들끼리는 서로의 호칭을 부장님이나 상무님 같은 자기들 현역 시절의 직급으로 부르며 무리를 짓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제 다 같이 은퇴해 늙어가는 처지에 무슨 급을 나누며 으스대거나 기가 죽고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몇 억이 넘는 보증금을 내고 다달이 수백을 쓰고 있는 건가.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실버타운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만 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 행복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물론 실버타운에 적합한 어르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성향과 맞는 노후 주거지가 분명 있을 텐데요. 자신에 대해 먼저 충분히 파악한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주거지가 결정되면 노후 준비는 끝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노후의 주거지만큼 중요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 죽음 이후 바로 장례 준비인데요.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듦에 따라 필연적인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 남겨진 가족들은 인생의 유한함과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월 단돈 100원으로 인생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일을 대비하고 1년에 10만 원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100원 상조에 대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매달 100원만 납입하면 매년 올라가는 장례 비용과 상관없이 평생 지금 장례 가격을 보장해드리는 고위상조 업체의 상조 서비스입니다. 즉, 장례 발생 시까지 100원을 납부하고 잔액은 장례식 이후 후불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례 가격 또한 다른 상조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왜 100원인가요? 또 이게 가능한 건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장례 산업은 대표적으로 거품과 상술이 가득한 산업입니다. 고위상조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고 싶었는데요. 광고와 하청 운영 등 비용을 없애고 고객님들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화, 효율화했습니다. 또한 카카오벤처스 투자, 신용보증기금 지원 등 탄탄하고 안정적인 자본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고위상조의 100원 상조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원 상조 선택 안 하면 손해보는 이유 첫째. 장례 비용 오를 걱정 없이 지금 가격을 평생 보장해드립니다. 우리나라 40, 50대 2명 중 1명은 이미 상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상조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당연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요즘은 필수가 되어버린 상조 준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갈립니다. 처음 약속한 금액보다 실제 지불하는 비용이 높고 서비스 품질은 형편없는 장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인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 하청 수수료를 없애고 더 높은 품질의 장례 용품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매년 올라가는 장례 비용 걱정 없이 월 100원으로 10년 뒤 40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담 없는 월 납입금 100원이면 충분합니다. 보통 상조라고 하면 바가지 비용으로 눈탱이 맞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상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이상까지 월 회비를 납입하고 계실 텐데요. 100원 상조는 IT 기술과 투명한 서비스 정책으로 불합리한 가격 거품을 쫙 빼고 장례 발생 시 타사 대비 절반 가격으로도 최소한의 운영이익을 확보하기 때문에 월 100원 상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사가 600만 원 상조 비용일 경우 고인은 절반도 채 안 되는 299만 원의 합리적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고객이 믿고 맡긴 돈으로 투자 수익을 얻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깊은 애도를 위한 장례 준비는 월 1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월 납입금과 장례 비용 부담을 모두 줄이고 높은 품질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상조 잘못 골랐다간 큰 코 다칩니다. 상조 중에는 무책임한 운영으로 폐업하는 곳도 많아서 고객이 예치한 돈을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전 등 상품을 받을 땐 좋지만 만약 계약할 일이 생기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고위상조는 투명하고 정직한 장례를 위해 3가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업계 최초 장례 품목별 가격 정찰제. 둘째, 미사용품 100% 현금 공제. 셋째, 서비스 불만족 시 100% 환불 정책. 이처럼 한 번뿐인 장례,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고이 믿을 만한 곳일까요? 전적으로 믿으셔도 됩니다. 일단 고인은 국민은행과의 예치를 통해 고객의 납입금을 100% 안전하게 보관하기에 이를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치한 금액도 원할 시에 위약금 없이 100% 돌려드립니다. 장례에서는 노잣돈 유도 등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절반이지만 장례 퀄리티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거품을 없앤 만큼 이미 이용하신 분들의 후기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5점 만점 후기 평점에 4.9점 이상의 후기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례 지도사의 선별에도 신원 확인 및 평판 조회, 인성 실무 면접 등 4단계의 검증 시스템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장례 지도사만 고집하기에 더욱 믿고 맡길 수 있는 상조인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합리적이고 투명한 상조 서비스를 놓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상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3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미 상조에 가입해 있어요. 상조에 가입해 두셨다니 잘 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미 가입했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약하더라도 더욱 이득을 볼 수 있고 완납 후 환급을 받더라도 그 이상 이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해준다던데요. 맞습니다. 다만 장례식장에서는 더 낮은 퀄리티에 더 비싸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는 빈소에 1시간에서 2시간 들르고 물품을 파는 역할이 주입니다. 고위상조의 장례지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장례식장에서 준비하는 기본용품은 비용이 비싸고 식비 추가 비용 관리가 안 됩니다. 식비를 관리해주는 상조와 달리 장례식장은 많이 나올수록 이득이므로 수십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하면 토스, 배달하면 배민인 것처럼 장례하면 고의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하니 한번 믿고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꼭 지금 가입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상조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장례 비용은 5에서 10%씩 비싸집니다. 지금 월 100원만 내면 10년 뒤 장례 비용을 400만 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바로 가입하셔야 되는 이유 충분하겠죠? 모르면 바보 되는 장례 준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그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미래의 내 장례를 위해서라도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죽음과 장례는 어느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과정인데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고위상조의 100원 상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전화번호 남겨드립니다. 고위상조 1666-9784입니다. 이미 상조에 가입하신 분들도 상담만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부담 없이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장례, 현명한 고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짜증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나에겐 잘하더라도 밖에서는 예의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나 놀라고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집니다. 아무리 사람 좋은 척 하더라도 사람의 본성은 쉽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못된 태도의 희생양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기에 진짜 인성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꽤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짜 인성 좋은 사람의 특징, 한눈에 사람의 진짜 인성을 알아보는 6가지 방법에 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관성 있는 태도. 주변을 살펴보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착한 건지 나쁜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기에 꺼려진다.
진짜 인성 좋은 사람들은 항상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긴 시간이 지나서도 일관되게 행동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본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래의 성격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일상에서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 본성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리 쉽게 숨길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을 넘거나 안 좋은 모습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본성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잘 보일 필요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정말 좋은 인성이란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닌 누가 보든지 똑같아야 한다. 사람들은 잘 보여야 하는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르게 행동할 때도 있다. 이런 태도는 실망감을 준다. 진정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난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법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것이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친절할 수는 없다. 하지만 친절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행동은 나쁜 인성을 나타낸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한 관계를 위해 자신의 언행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나쁘게 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평판이 나빠진다.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무례할 때도 있다. 그러나 진정 좋은 인격은 이러한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보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본성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다.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진정한 인격을 드러낸다. 우리는 고통과 불행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언행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인격자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존경받게 된다. 비록 당장은 그 이익이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세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의 태도.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쉽다. 예를 들어 급박하거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참된 성격을 알 수 있다. 평소에는 친절해 보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심한 행동까지 한다면 그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일 수 있다. 물론 그 상대방이 선을 넘어가며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거나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상황에서 화가 났음에도 상대방에게 화풀이를 한다.
상대방이 화나게 한 게 아닌데도 남에게 화를 푸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의 일상은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상냥해 보이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평소에는 웃으며 도와주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을 내며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침착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평소에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민하고 화를 내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평생 함께 갈 친구로는 제격이다. 네 번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태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편안함만을 위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집에서 하는 행동을 카페나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대로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나간 자리에 쓰레기만 남기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카페나 식당 테이블에 기저귀를 갈고 그대로 두고 가거나 화장실에 이상한 쓰레기나 생리용품을 보란 듯이 펼쳐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깔끔함을 유지하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불쾌함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자기 자리를 정리하지 않아 남의 자리까지 오물이 흘러가도 청소는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며 무관심하게 행동한다. 주변 동료가 대신 청소해주면 도와주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 더 많은 부탁을 한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매우 힘들고 항상 스트레스만 쌓인다. 반면 인성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지나간 자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자신이 먹은 것은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스스로 치운다. 우리 사회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그 대신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조용히 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다섯 번째, 가깝고 편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밖에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집에만 오면 갑자기 무례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억지로 참았던 화를 집에서 모두 쏟아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는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달라며 변명해도 이는 어른스러운 행동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런 태도는 지금 즉시 고쳐야 한다. 가족에게 화를 푸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 이를 고치지 않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의 인성에는
크나큰 결함이 있는 것이고 그 결함은 결국 가족 전체를 좀 먹게 된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인성이 좋은 사람이다. 가장 편하게 행동할 수 있는 가족에게도 예의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 편안한 상태에서도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친구나 배우자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정말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른 행동을 보여 놀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가장 친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가정 내에서의 행동은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드러낸다. 집에서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친구나 배우자가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가까운 친구들의 성격과 그 사람의 성격은 닮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6번째, 약간만 손해가 있어도 돌변하는 태도.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만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면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과자를 하나 덜 받았다고 화를 내거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것을 보고 크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도 얼굴에 냉정한 표정을 짓는다. 자신의 돈이 나갈 상황이 오면 방금 전까지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에게도 태도를 바꾼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만을 표현하거나 거절할 때도 예의와 매너를 지킬 수 있다. 나에게 오는 손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전에 친절한 태도가 거짓이었다고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상황을 잘 들어보았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도 많다. 대처가 서툴러서 상황을 잘못 판단했을 수 있지만 인성이 좋은 사람은 손해가 발생해도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예의를 지키며 행동한다. 때로는 관계 유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기도 한다. 이런 태도가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된다. 실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해와 배려이다. 잠시의 손해가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매몰차게 화내는 대신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친구와의 관계도 유지되고 서로의 신뢰도 쌓을 수 있다. 또한 내가 무언가를 남들보다 덜 받았을 때도 화를 내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정서운하다면 차분히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순간의 감정보다도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른다. 여기까지 한눈에 진짜 인성을 알아보는 6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절대 안 했으면 하는 행동이 있나요?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인간관계 속에는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함께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어색한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나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말이죠. 이는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7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피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잠수를 타거나 회피하는 행동은 순간적으로는 편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처음엔 편해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유로 일을 회피하고 잠수를 탄다면 프로젝트는 기한 내에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결국 더 큰 스트레스와 압박을 불러오고 최악의 경우 직장에서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잠수를 타거나 회피하는 행동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친구나 연인,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피하고 잠수를 타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는 오해를 초래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대신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관계는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회피하는 행동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의 회피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도 문제가 된다.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어려운 과목을 회피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이고 학업 전체에 대한 자신감도 잃게 될 것이다. 반면 어려움을 직면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성취감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다. 회피하는 행동은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 회피하는 행동은 책임감과도 직결된다.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과 책임이 있다. 이를 회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임을 명심하라. 두 번째, 쓸데없이 내 치부를 밝히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약점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다른 사람들의 약점까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혹은 자신의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 약점을 드러내곤 한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이 자신을 이용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잃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술에 취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을 말하면 상대방이 그 정보를 악용하여 자신을 괴롭히거나 이용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때는 주의해야 한다. 비록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너무나 친해서 모든 걸 털어놓았지만 상황이 바뀌어 그와 덜 친해진 경험은 누구나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관계가 영원할 것만 같아도 내 입으로 뱉은 말이 상황이 바뀌어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약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결코 남에게 떠벌리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약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의 약점이나
내 친구의 약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내가 내 입을 다스리지 못했듯이 그 약점을 들은 사람 역시도 절대 입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친한 친구에게도 너무 솔직하지 말고 적정선을 유지하며 약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린 자신의 약점이 이리저리 퍼져 곤란해진다면 결코 남을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약점을 함부로 드러낸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남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본인의 입을 다스리며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내 입을 떠나게 된 비밀은 사람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 결국 인간관계에 있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며 성장한다.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다. 세 번째, 아무에게나 내 꿈을 선언하지 마라.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꿈을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의 꿈을 공개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게 되어 오히려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꿈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실천해 나간다. 물론 꿈을 이룬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에 대해 부러워하고 존경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목표를 공개하면 질투나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조언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네 번째, 남의 험담 절대 하지 마라. 개그맨 신동엽이 한 방송에서 성공 비결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남을 험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술자리나 직장에서 자주 남을 헐뜯곤 한다. 험담을 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험담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결국 그 말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 상사나 동료를 험담하는 것은 마치 확성기를 켜놓고 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동조하게 되고 결국 험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험담하는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험담하게 되면 그 말이 나중에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상사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면 상사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또한 동료의 노력을 격려하면 팀워크가 향상될 것이다. 험담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남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 결국 긍정적인 태도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생색내지 마라.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행동한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선행을 할 때 그 자체로 만족해야 한다.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그 사람의 감사 인사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한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진정한 선행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루어질 때 더 가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서만 선행을 베풀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실천하는 것이다. 선행을 할 때는 겸손해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선행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선행을 베풀고 나서도 계속 그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선행을 했다는 사실을 계속 떠올리며 자신을 높게 평가하려는 것은 생색내기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선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또 다른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상대방이 생색을 내지 않고 진심으로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마울지 상상해보라. 이는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진정으로 도와준다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복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선행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정말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 그 후에는 그 도움에 대해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는 상대방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행동이다. 6번째,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지 마라. 말을 굉장히 쉽게 뱉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행동은 사람을 쉬워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으로 행동이다.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실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결국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 무시하게 되고 하찮은 말이 되게 된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결정된다. 그렇기에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뱉기만 하는 사람들은 소통과 공감에 문제가 생겨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험을 제대로 못 봤다는 상대방에게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말하며 위로와 격려라며 말을 하는 사람, 친구 아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그저 자기 자식 자랑에만 열 올리는 사람, 친구가 고민 상담을 요청하여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고픈 것이 떠오른다며 점심 메뉴는 뭐 먹을지 물어보는 사람, 이런 행동은 같이 대화하는 상대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거나 무례하다고 여겨지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상대방의 반응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은 이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처럼 바보같이 해맑게 말한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 우선이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상황을 살피거나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을 먼저 말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일 수 있으며 상대의 의견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도 결국 자기 말만 하고 끝내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몇 번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한다. 이런 답도 없는 대화를 반기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느라 대화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저 혼잣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더라도 상대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아픈 부분을 건드렸을 땐 다시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게 되고 그 사람 말은 들을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말로 치부하게 된다. 싫은 것과 별개로 무시하는 건 역시도 함께 드러난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상황은 물론 말하는 방식에도 유의해서 말해야 한다. 만일 내가 이런 사람 같다면 생각 없이 말하는 행동을 바로 잡아야 소중한 사람들과도 오래 갈 수 있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일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7번째, 정치 얘기하지 마라. 세상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 3가지를 뽑으라 하면 대부분은 돈, 정치, 종교를 손에 꼽는다. 이 중에서도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크게 다투는 주제는 바로 정치 얘기이다. 실로 인류의 역사는 다양한 정치적 갈등과 충돌을 겪어왔다. 정치는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종종 이 문제는 사람들의 이념, 가치관, 정치적 성향과 깊이 연관되기에 각자의 견해와 의견을 제시할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강한 신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기에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없지만 정치 얘기가 시작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려라는 논리로 상대방의 정치 신념을 비난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비난당하면 마치 부모의 원수를 만난 것처럼 달려든다. 그렇기에 정치 얘기는 반드시 피하고 설령 얘기를 하더라도 대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갈등을 피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그게 어떤 주제든지 결국 대화의 목적은 서로 간의 이해와 소통이다. 따라서 정치 얘기를 포함한 예민한 주제를 다룰 때에는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며 적절한 타협과 배려를 통해 대화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할 수 없겠거든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마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무리 정신없어도 말하면 안 되는 7가지 언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